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공은 경험을 통해 인식된 대상을 생각하며 만든 개념이며 물질과 변화를 있게 하는 전제가 된다. 말을 바꾸죠. 그러한 전제 속에서 흐름은 생겨나고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시공은 무한과 유한으로 현상한다. 고찰. 말을 바꾸는 이유가 있겠죠. 볼게요. 그 전에 말을. 귀납적으로 도출되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기에 실질성이 없는 관계로 절대자를 간주할 시 해체되며 흐름 속에 기속된다. 그래요. 인간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요. 실질성이 없다. 좀 문제가 있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은 물질을 있게 하는 어떤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요. 대체로 그 사람들은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물질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보면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을 쓴 이 역시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물질을 중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육체를 중시하죠. 육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물질, 그래요. 뭐 육체를 중시하는 게 뭐 인간만은 아니겠죠. 생물들은 다 육체를 중시하고 육체를 이루는 물질을 중시하죠. 그 생물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쓴 이 역시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된 것이겠지요. 시간과 공간을 실제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시간과 공간, 특히 공간이 없으면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죠. 비워지고 채워질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물질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을 조금 바꾸죠.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시공은 무한과 유한으로 현상한다. 흐름 속에 귀속된다 이런데 다 빼버리는 거죠. 흐름을 있게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흐름이 발견되지 않겠죠. 근데 흐름을 보면 흐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발견되겠죠. 왜? 시간과 공간이 바탕이 되어서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인간이 현실에서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후천적입니다. 현실에서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은 뭔가요?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1시간, 2시간 이런 거는 인간이 어떤 규칙을 정해서 표시를 했죠. 주로 이제 순환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하죠. 시간이든 공간이든. 예를 들어서 시간 같으면 밤낮을 구별하고 밤낮을 순환하잖아요. 그래요. 그것을 이제 뭐 어떤 식으로도 나누죠. 12개로 나눌 수도 있고 24개로 나눌 수도 있고 예전에 살펴봤죠. 하지만 시공의 개념은 선천적인 것을 바탕으로 선천적인 것의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기에 선천지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과 공간을 이제 규정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르게 선천지인 거죠.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끔 표시된 것에 불과하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인간이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개념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인식하나요? 대상을 개념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 개념을 통해서 알았고, 개념이 자연 그 자체는 아니니 후천지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요. 인간에 의해서 개념이 만들어졌다 해서 그것은 뭐 인간의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대상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끔 표시한 것에 불과한 거죠. 이 문제는 후에 정신 철학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과 같은 대상은 실체하지만 인간에 의해 물체처럼 쉽게 인식되지 않으며 물체의 변화와 흐름이 있게 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요. 시간과 공간 같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했죠. 잘못된 말이라서. 그래요. 이 말도 빼죠. 즉 변화나 흐름과 같은 현상 속에서 감추어진 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흐름을 보면 그 흐름을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흐름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두식이 성립합니다. A 부분의 흐름과 관련된 식이 있고 B 전체 흐름과 관련된 식이 있죠. 개수가 있죠. A 곱하기 부분의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 곱하기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일정 부분. 그래. 흐름은 어떤 부분이 있죠. 부분이 그래요. 과정 속에서 변하는 게 변하죠. 과정 속에서 변하는데 그것을 일종의 흐름이라고 하죠. B 전체의 흐름. 이제 A 따옴표 개수가 있죠. 전체의 순환하며 이어지는 변화하는 과정이 또 있죠.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부분과 전체를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이거를 써니는 좀 간단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부분의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 변화나 흐름, 여기 뭐 주석이 있죠. 변화와 흐름은 구별되는 별개의 두 존재는 아니다. 변화의 한 형태가 흐름이다. 흐름도 일종의 변화의 한 형태죠. 부분의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 주석이 있죠. 과정을 어떻게 양적으로 표시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그래요. 뭐 질량으로 뭐 표시할 수도 있겠죠. 수축으로 표시하기 쉬운데 과정은 어떻게 양적으로 표시하는가, 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과정에는 시간과 변화가 발견된다. 시간은 수로 표시할 수 있고, 그렇죠. 변화에는 변화의 정도가 있으니 변화 역시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즉 시간과 변화의 정도를 곱하여 양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볼게요. 시공의 개념은 편의 목적으로 이용시 좀 재미없죠. 이렇게 뭐씩 쓰고 이러면 졸리죠. 그런데 말을 길게 하면 어떤가요? 뭐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남는 게 별로 없죠. 딱
핵심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식으로 표시하는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을 보면서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요약도 되고. 재미없더라도 식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식이 발견됐는데, 예전에 얘기했죠. 양적으로 표시해야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 제대로 된 식을 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재미없기는 없죠. 보통 식 나오고 이러면 머리가 아파지죠. 시공의 개념은 편의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분리된 채 인간의 무아에 존재하며, 인간의 마음이라 했죠. 흐름을 간주할 때는 흐름을 있게 하는 본질의 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죠. 본질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식을 표현할 때도 시간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 필요 없는 말이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식이 형성되는 순간 관계의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수식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나타난다 했죠. 예전에 말했죠. 플러스는 통일한 정량을 내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부분의 순환하며 이어지는 과정과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일정 부분을 더할 수는 없잖아요. 또 곱할 수는 있죠. 따라서 두 줄은 곱하기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A 혹은 A 따옴표 개수 곱하기 부분의 혹은 전체의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 곱하기 순환하며 이어지는 변하는 일정 부분 혹은 전체, 이 두 식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의 값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곱해서 나온 값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체를 지닌 대상이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위에서 구한 값은 움직임의 크기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크기. 그 힘을 가리키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또한 개수 A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하는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물질과 공간,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수치를 가정하여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엔 100을 부여하고, 그래요. 이 개수는 둘 다 1을 부여하죠. A와 A 따옴표는 같을 수도 있겠죠. 부분의 순환하며 이어지는 변하는 과정에는 10을 부여하고,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일정 부분에는 또 10을 부여하죠. 전체의 흐름 많은 그래요. 개수에는 1을 부여하고, 전체의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에는 100을 부여하고,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전체에도 또 100을 부여하죠. 그래요. 이 식들을 통해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은 흐름의 구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니까 구조가 발견된다고 하는 거죠. 부분의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과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일정 부분의 결합을 통해 부분의 흐름은 존재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흐름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또한 흐름의 크기 및 흐름의 구성 요소의 영향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부분이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을 변수 x로 설정하고,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일정 부분을 변수 y로 설정할 경우 x, y 값에 따라 흐름의 크기는 결정됩니다. 그렇겠죠. x와 y로 놓으면 x, y의 값에 따라서 흐름의 크기가 변하겠죠. 또한 영향력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x, y 변수로 동일한 수를 이용하였으나 A식에서 부분의 흐름값 100을 고정시킨 채 변수값을 x = 20, y는 5로 병행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100이 고정되어 있고 A가 변하면 또 B도 변하겠죠.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A식의 경우 두 변수 영향력이 같으나 변형된 상황에서는 20의 양을 지닌 X가 5의 값을 지닌 Y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100은 여러 형식으로 그래요. 10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0 곱하기 10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20 곱하기 5로도 나올 수 있고 50 곱하기 2로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같은 백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들의 어떤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을 가르치죠. 그래요. 또한 식 내에서 비례관계 내지 반비례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장했습니다. 흐름의 크기가 변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x 값과 y 값의 크기 변동에 따라 흐름의 크기 역시 비례하여 변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흐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흐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값의 크기의 변동에 따라 y 값의 크기는 반비례하여 변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러한 관계가 포착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관계를 드러내며 구조와 영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A식 과 B식 두 개를 놓고 보더라도 비례 관계가 포착됩니다. 즉 전체 속에서 부분의 구조와 영향력이 파악되는 것이지요. 한 예로 전체 흐름에서 A의 흐름의 부분은 다른 흐름들의 부분과 더불어 전체 흐름의 크기인 100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10은 100을 구성하는 한 요소죠. 또 다른 흐름들이 있겠죠. 그래서 100을 구성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흐름들의 부분을 5, 3, 2, 30, 50이라고 가정하면 구조와 영향력 역시 포착됩니다. A 흐름의 부분은 전체 속에서 10%의 크기를 구성하며, 그렇죠. (5, 3, 2의 크기를 지닌 흐름들의 부분보다 영향이 크지만 30, 50의 크기를 지닌 흐름들이 부분보다 영향력이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다양한 흐름이 있으면 다양한 흐름들을 동일한 시기에 넣어서 쭉 나열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얻겠죠. 우선 얻을 수 있는 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영향력,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의 크기가, 뭐 그런 것도 이제 깊이 연구하다 보면 알 수 있겠죠. 또한 A식의 흐름은 선점팔기 내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이기에 수치들은 변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편상과 수축이 이루어지며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개수 A가 변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세상이 붕괴하며 새로운 세상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정해진 A 값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속에는 전체 어떤 이 흐름의 힘이겠죠. 근데 그 속에는 또 어떤 정해진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값이 변동하면 그래요. 세상이 붕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의 불변의 속성으로 인해 세상은 생성소멸합니다. 하지만 불변의 속성이 변동하여 세상의 생성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변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움직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불변의 속성이고 그것을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붕괴되면 세상은 붕괴한다, 그런 거죠. 세상이 변한다 해서 모든 요인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건 항상 발견할 수 있죠. 물질에도 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질량 같은 거. 공간에도 마찬가지죠. 비워지고 채워지는 속성은 안 변하죠. 즉 개수 A는 창조와 파멸에 관여하는 값이고 이는 절대자의 마음에 형성된 절대적 개념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따라서 절대적 개념인 개수 A는 변할 수가 없고 절대적 개념에 의해 지금의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은 다른 부분과도 비례관계를 형성합니다. 부분을 포함한 부분과 비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부분 속에는 또 부분이 있죠. 또 비례관계가 형성되죠. 대립되는 부분과도 비례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 부분은 또 대립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 간에 비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전 세계 경쟁력과 대한민국 경쟁력의 관계, 즉 전체 속에서 부분이 비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북한 경쟁력과 대한민국 경쟁력과 같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대립하는 대상들 간에 비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요. 대한민국 경쟁력 내 존재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경쟁력 전체와 비례관계를 형성하고 기업은 또다시 다른 기업과 비례관계를 형성합니다. 즉 부분은 끝없이 이어지며 비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끝없이 나타나는 비례관계 가능성, 즉 무한의 가능성이 발견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부분 속에 있는 부분과의 관계, 끝없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세상 전체는 수많은 대상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